예, 이제 아까 거기 그 시와 시공간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제 10장이죠. 10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176페이지. 자, 거기는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문학적 정통성과 창조성. 자, 페이지 176쪽. 문학적 정통성과 창조성이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설화의 모티프, 개인의 리듬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려가요, 고려 시대의 시가 있죠. 한 시가. 정지상의 송인 있어요. 송인. 송인 있죠. 임을 보내는 거. 그런 시가 있어요. 대동강이라고도 하고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 사시진고 있죠. 요게 이제 이런 한시가 있고 이게 이제 가실이라는 어떤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김소월의 진달래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필기하세요. 고려가요 가실이 있잖아요. 가실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통을 이제 현대시에다가 가져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전통에 뿌리를 둔다는 거죠.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76쪽을 보면 설화의 모티프, 개인의 리듬이라고 나오죠. 176페이지에.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관념을 이제 문학적 실체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모티프. 이제 여기 그 두 번째 줄에 모티프란 말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모티프라는 말 나와요. 지금 17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그래서 요 모티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모티프라고 쓰고 또 모티브라고 쓴다고 그랬죠. 우리말로 옮기면 동기라고 하네요. 동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이 이제 구비문학을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하냐? 하소라고 그래요. 하소. 하소라고 합니다. 하소. 화소라는 것은 이야기의 바탕이다. 이야기의 바탕. 17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76페이지. 그래서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그 시가 한 시가 들어가 가시리로 가고 그 가시리가 다시 김소래 진달래꽃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 시 속에 특히 이제 현대 시인들이 많이 가지고 온다. 특히 이제 김소월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전통은 김소월이 또 대표적인 또 그런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소월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지상의 송인, 고려가요 가시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 이별의 정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별의 정안 아닙니까? 이 시가. 그걸로 이제 아주 중요한 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정말 명시예요, 명시. 왜 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명시냐면,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했죠? 실제로는 고이보내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꽃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 당신 가는 길에 우물을 다 뿌려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있었죠? 그러니까 내 대못을 쿡쿡 눌러밟고 가라. 나보이가 학교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당신이 내가 역겨 가면 어, 나는 눈물을 펑펑펑 흘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김소월의 그런 진달래꽃이 이제 영어로 만약 쓰면 If you go away, 당신이 간다면 tired of me, 내가 실증 나서 간다면 I will send you, 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Without saying anything. 이걸 영시로 쓰면 이렇게 써요.
자, 우리나라 작품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자, 이걸 영어로 옮겨볼까요? 너, 내가 싫어서 가지? 그러면 나 너 쿨하게 보내줄게.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 행간에 숨겨 있는 그런 의미가 번역이 안 돼요. 이 개념 아시겠어요? 우리말의 그런 어떤 아주 뭐랄까요,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것들이 이 영어로 아무리 해도 번역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노벨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벨상은 다 그걸 영어로 번역한 상태에서 보는 거거든요. 어. 자, 하여튼 뭐 이거 여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자, 177쪽 보세요. 전설, 신화, 민요, 뭐 민담, 동요, 민요. 그래서 첫째 줄 그 박스에 그 인용문에 전설, 신화, 동화는 문학이라 할 수 없다. 그 자체로. 그것들은 예술이 아니라 환상이다. 그러나 환상으로서 그것은 예술의 자연스러운 재료가 된다. 자, 거기 밑줄 좀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전설 첫째 줄부터 된다까지, 된다까지.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용문 밑에 세 줄 또 밑줄 주세요. 세 줄. 자, 뭐라고 나왔어요? 전설이나 신화 그리고 동화들이 갖고 있는 환상적 요소들은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시의 형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하는 시의 형식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상상력. 이런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구술적 전통을 활용해서 한국시 김소월 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소월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통에서는. 자, 거기 마지막 연에 김소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지막 연에. 그래서 김소월은 마지막 연에 김소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마지막 연에 김소월 동그라미. 그래서 이 김소월은 뭐예요? 민간 신화, 민간 설화죠. 민간 설화가 많잖아요. 민요, 뭐 칠호조라든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그런 이미지, 리듬을 차용. 차용이라는 것은 이거 한자로 좀 써주세요. 빌려 쓴. 이걸 우리 차용 증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유동하는 넋의 소리에 주목했고요. 쓰러지지 않는 존재의 형상을 이미지화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김소월이 접동 아우레비 접동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김소월은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잘 쓰는데 전통을 잘 가져와요. 접동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접동새. 이 접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접동새인데 이 접동새에서 뭘 나타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정한 접동새입니다. 자, 그래서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가람가는 강가죠. 요즘은 이제 강이란 말 안 다 쓰는데 옛날에 강이라고 해서 강을 가람이라고 했죠.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시세음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삼경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자, 요 시간을 말해요.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179쪽. 그래서 김억은 이 시에 대해서 시의 소재를 전설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고, 소월의 승모 계이영은 시의 배경설화가 서북지방에 유포된 것으로 어린 소월에게 들려준 거라고 했어요. 접동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 끝에 죽어서 소쩍. 이게 이제 소쩍새가 봐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쩍새가 소쩍, 소쩍으로 이제 들릴 때가 있대요. 풍년이라는 거예요. 왜? 솥이 적다는 거예요. 솥이 적어. 밥이, 쌀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근데 소통,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다. 솥이 텅텅 비었어. 이러면 흉년이라는 거. 참, 잘 만들죠, 옛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소쩍새가 되었다는 소쩍새 전설.
그다음에 침모가 아닌 의무더미에 죽어 뻐꾸기가 됐다는 뻐꾸기 전설과 그 화소, 아까 화소 이야기했죠? 이야기의 바탕. 그러면 이제 그 4학년 올라가셨으니까 이 구비문학을 배우실 건데 거기서 이제 화소란 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잘 알아두세요. 화소. 자, 이런 것들은 누구의 영향이다? 숙모. 다시 한번 써주세요. 계희영의 영향. 숙모 계희영의 영향이에요. 그 배경서라 전통을 공부한 게. 그래서 접동새에서 눈하는 의부더미 시샘이라는 현실적 억압에 죽고 만다. 몸이 죽은 누이가 접동새로 환생해서 밤마다 슬피 운다는 거예요. 누이의 육체는 소멸했지만 서름과 한이 사라지지 않고 현존할 것이다. 지난 생의 절망이 다음 생의 몸을 받고 계속될 때 서름과 절망이라는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이거 한자로 써주세요. 이게 비가시적이에요. 가시적은 눈에 보이는 거죠. 영어로 이제 비저블이라고 그러죠. 비저블. 비가시적, 인비저블. 이렇게 되는 거죠. 비가시적이라는 말. 자, 그렇게 쓰십시오. 그런 이제 비가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비가시적인 성질. 이게 가시적으로 구체화가 된다. 그래서 한층 강화된다. 자, 강화된다에다가 밑줄 치고 독자에게 강화된다 밑줄 치고 독자에게 전달이라고 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생에서 서름을 겪었던 주체가 접동새의 몸을 빌려 접동 아우라입이 접동하면서 소리를 토할 때 슬픔이 애달프게 전해오는 것이다. 접동새는 이처럼 민간설화의 한생 모티브. 자, 거기다가 또 밑줄 좀 치세요. 자, 접동새는 이처럼 민간설화에부터 재생시킨다까지. 환생 모티브를 차용해서 구비문학을 함께 항유해온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오랜 정서와 느낌을 재생시킨다. 그러나 김소월의 개성은 단지 전통의 하소를 차용했다는 사실서가 아니라 접동, 접동. 보세요. 접동, 동그라미 쳐보세요. 반복이죠. 반복이죠. 시의 리듬. 누나라고 불러보랴 불서러. 특이한 시점을 취하는 데 나타난다. 7호조, 김소월은 7호조가 많아요. 그래서 형식은 구술의 전통의 형식적 요소 넘겨보세요. 를 개인적으로 변용, 약간 변칙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변용이라는 것은 변칙적으로 사용한. 이걸 변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불서러에는 시인의 목소리가 개입하면 작가의 주석이 인물의 시각 사이에 끼어들어서 인물의 음성과 작가의 음성이 공존하는 특이한 화법을 보여준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섭다는 살림이 공공하여 신세가 가엾다. 이 정주방언, 이 정주가 이제 김소월의 고향이죠. 누나라고 불러보랴 마찬가지로 동생들의 목소리, 작가의 목소리를 겹쳐놓아. 이런 걸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써보세요. 겹쳐놓는 거. 한 화면 위에 시나리오에서 다른 화면이 올라가는 걸 오버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개어지는 효과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든 감각은 시간 속에서 생기는데 소리는 인간의 감각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밖의 영역과 달리 시간과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 소리는 그것이 막 사라져 갈 때만 존재한다. 소리는 단지 소매라는 것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덧없는 것이다. 소리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덧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쌍한 넋의 죽음을 아우레비 접동이라는 그런 소리로 이른다는 거죠. 설화 문학을 만들었다. 자, 보편적 상상 체계와 미학적 전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1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환생과 영혼 불멸에 대한 상상. 환생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 영혼 불멸은 말 그대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불멸이니까 불멸이란 것은 뭐예요? 멸하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불멸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 불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 사상,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불교 사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교 사상과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가 환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잘 융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하나의 모티브가 공동체의 보편적 상상 체계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족의 한해 정서잖아요. 백이민족. 자, 이런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융이라고 하는 융이란 칼 융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심리학에서 이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해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집단이 무의식에 빠졌다. 우리 민족은 뭐 하얀 옷을 안 입어요. 옛날에는 하얀 옷을 입었겠지만 요즘은 빨주노 저 파란 뭐 다 옷을 입어. 그래도 백이 민족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뭐 빨간색 옷 입었다 홍이 민족이 아니라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는 칼 융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 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그 공동체 보편적 상상 체계로 성립해서 계승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어, 그 뭡니까? 삶과 죽음을 가는 단선적인 시각을 넘어 현실의 죽음이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죽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키치라는 유명한 낭만주의 신이 있죠. 이 영국에 존 키치가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피리를 불어요.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금방 사라지죠. 금방 사라져. 그렇지만 이 변하지 않는 피리의 선율은 항상 존재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라는 것은 상상력이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자, 천지창조 신화에 해당하는 서사무가 창세가에서는 석가님 세월 3일 만에 삼천 중가 일천 거사가 내려와 석가님이 이들을 데리고 산중에 가서 노루를 잡아먹으니 두 중이 안 먹고 죽어 바위와 솔나무가 되었다처럼 사람이 바위와 같은 광물, 나무와 같은 식물로 환생하는 모습. 이처럼 우리의 설화문학에는 자, 여기 좀 밑줄 좀 칠까요? 그 밑에 이처럼 다음에 우리의 설화문학에는 쭉 해가지고 편지에 있다까지. 사람이 죽어서 이런 다시 살아난다는 상상력이 편지에 있다. 편지라는 것은 여러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있다. 또 민간설화에 나타난 환생이라는 상상력은 생전의 한이나 슬픔이 죽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환생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학의 보편적 상상 체계는 주로 민중들이 삶 속에서 체험한 박해와 결핍에 따른 비애나 억울함과 같은 감정이 육체의 사라짐과 함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다만 현재의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 혹은 전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 나의 행위가 다음 생의 시간과 공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인식은 시공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전제로 한다. 또 김소월의 접동새처럼 절망스러운 지난 생의 삶이 다음 생에서도 몸을 받고 그 사람이 새가 됐으니까 신은 인간이 지닌 슬픔과 폭과 깊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자, 박제삼의 이제 포도라는 시를 하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시가 바로 박제삼의 원래 이제 박제삼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뭐가 있냐면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있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시가 또 유명합니다. 하나 써놓으시고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 자, 한번 시를 볼까요? 형틀에 매여 원통하던 일을 이승에서야 다 풀고 갔으련만 저승에가 비로소 못 잊겠던가 춘향의 마음은 조롱조롱 살아 다시 열렸네. 저것은 가냘피 아파오는 소리였던 것을 저것은 여릿이 굿을 맺힌 눈물이던 것을 못 견딜 만큼 휘들이었네. 우리의 무릎을 고쳐 무릎 고쳐 뼈 맞히는 소리에 우리의 귀는 스스로 놀라고 절로는 신물 나는 입맛에 가슴 떨리어 다만 우리는 혹시 형리의 손아픈 후에 일라. 그러나 아가야 우리에게도 비치는 것은 내 눈이 포도라 살결 또한 포도라. 자, 박제삼의 그 춘향의 마음 연작들에서 죽은 영혼은 식물의 열매와 같이 소멸되지 않는 슬픔의 결정. 결정이란 건 결정체라는 거예요. 결정체. 재생된. 재생된 결정의 이미지는 선명한 한스러움을 담고 있고 서럽게 아름답다. 시는 춘향의 마음, 음,
춘향이 이 마음 그 연작 중 하나인 다른 시 한에서도 춘향이 역시 감나무 열매로 환생했다. 사랑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 휘두러지는 상상을 보여줬다. 서러운 노을빛 같은 열매의 빛깔로 죽은 넋이 재생되는 시의 장면은 이루지 못한 원망. 여기 원망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한자를 보면 이게 원할 원자예요. 원할 원자. 원망한다는 그런 원이 아닙니다. 이때 원자는. 원, 원통할 원자가 아니라 그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망이라는 게. 다음 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죠. 포도에서 신에게 재생되는 이미지는 춘향의 마음이다. 맞죠? 거기 밑줄 주세요. 포도에서 이미지는 춘향의 마음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은 조롱조롱 살아 다시 열렸네. 여럿이 여릿이 굿을 맺힌 눈물이던 것 같은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박재삼은 자신이 그려내고 있는 한이란 연결고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의 정감에 있다. 슬픔은 해소된다. 그런데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이 한이다. 맞죠? 한이라는 것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쓰죠, 한자로. 이게 한이죠. 그래서 이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걸 참 표기하기 어려워요. 뭐 러멘트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건 애도란 뜻이에요. 애도. 뭔가를 애도한다. 이런 의미지. 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말입니다. 또 우리말 중에 정 있죠. 초코파이 정. 이 정이라는 것도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러브라고 써도 안 되고 어펙션, 애정이라고 써도 안 되죠.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언어, 한과 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춘향의 넋이 감나무 열매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85쪽 현대적 재창 185쪽 보세요. 자, 한 사회의 원초적 이미지나 원형적 형태가 주는 원형적 상징이 주목한 칼 융, 아까 칼 융 이야기했죠? 자, 원형을 사용하는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강한 목소리로 노래한다. 이때 시인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계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로 들어간다. 시인은 개인적 운명을 인류의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바 이것이야말로 예술의 비밀이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집단 무의식.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또 원형적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 상징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185쪽에 여섯 줄을 보세요. 밑줄 세요. 원형적 상징이란부터 쭉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특징을 지닌다까지. 개인적 운명을 인류의 운명으로 변화시키는 바 진정한 예술의 비밀이다. 그리고 원형적 상징은 무의식의 내면 내재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상징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성과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형적 이미지의 반복성과 동일성을 이제 쓴 시가 바로 최정래의 내가 한입 나무였을 때라는 시예요. 그 밑에 이제 시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다루는 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5년 전 할아버지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은 해로부터 다시 55년 전 부뚜막에는 가물치가 있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고모, 삼촌들 둘러앉아 가물치국을 먹었다. 역시 남의 살이 들어가니 맛있다며 한 대접씩 마셨다. 35년 전 할머니가 죽었다. 할머니가 죽은 해로부터 다시 45년 전 부뚜막에는 가물치가 아직 있었다. 깜빡 잊고 솥에 들어가지 못한 가물치가 있었다. 식구들은 가물치 빠진 헛가물치 국을 마시고 역시 남의 살이 들어가니 다르다며 한 대접씩 먹었다. 45년 전 아버지는 전쟁을 만나 동굴 속에 숨었다. 그로부터 다시 35년 전 아버지는 아이였다. 조그만 아이 아버지 속에 더 작은 나는 부뚜막이 가물치를 보았고 나는 가물치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내가 한 마리 가물치 속에 있을 때로부터 다시 100년 전 나의 할아버지 가물치는 큰 가물을 만났다. 강바닥이 갈라져 몸부림쳤다. 아가미 대신 입으로 숨쉬다 땅에 올랐다. 살려고 식구끼리 잡아먹었다. 결국은 몸 비틀고 죽기도 했다. 할아버지 가물치가 죽은 해로부터 다시 100년 전 밤이면 살아남은 가물치 나무에 올랐다. 달이 떠오르다 별이 뜨다라는 아득한 말처럼 나무에 기어 올랐다. 마른 강줄기를 따라선 지친 나무들. 하염없이 두 팔 벌린 그들 가슴을 가물치 속에 내가 흔들었다. 검은 등줄기로 툭툭 치면서 비린내를 풍기면서 몸 받고 나뭇잎으로 펄럭였다. 180년 전, 그로부터 다시 200년 전,
내가 한 입 나뭇잎으로 흔들릴 때 본 것 같았다. 든 것 같았다. 푸르렀던 것 갑자기 시들어지고 문득 영원한 휴일이 오고 뜻도 없이 침몰하는 배 한 척. 오늘 이 순간에 타고 있는 이상한 나를 본 것만 같았다. 라는 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시가 어렵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최정래 시인의 작품인데 설화적 형식 화소들을 활용을 했고요. 삶의 기시감을 표현하는데 시는 그 시적인 태도.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이 시 속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는 한 번 읽어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 번 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기시감이라는 것은 좀 써놓으세요. 기시감은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기자가 이미 기자, 이미 기자. 시자는 볼 시자. 감이 느낄 감자.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 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에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일. 이걸 기시감이라고 그래요. 자, 기시감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잘 필기해 놓으세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최정래는 동시대 시인들 중에 특히 설화적 형식과 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삶의 기시감, 삶이 숙명적 양상으로 반복되거나 넘겨보세요. 고독감의 미 현생에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라는 인식이다. 시인은 대담해서 기억 속에 뿌리를 두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쓰게 된다는 것은 피곤한 삶을 반복하는 일이지만 삶은 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한입 나무이었을 때는 독자에게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흥미진진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바라의 형식, 그렇죠? 현재 시공간. 그러니까 2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로부터 55년 전에 가물치국을 먹는 장면이 특이해요. 그래서 35년 전에 할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아이 때 모습, 그리고 가물치 속에 내가 몸을 바꿔 나뭇잎으로 펄럭이는 모습까지 가족사를 거기다 밑줄 주세요. 가족사를 일종의 선화적 이야기로 탈바꿈하여 보여준다. 자, 밑줄 주세요. 가족사를 선화적 이야기로 탈바꿈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 속에 내가 가물치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가물치를 식구들끼리 잡아먹고 가물치인 내가 나뭇잎으로 몸을 바꿔 펄럭이게 되는 과정.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락. 그래서 나의 몸이 끊임없이 다른 존재로 바뀌면서 삶은 계속되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이 윤회, 환생. 계속해서 바퀴처럼 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와 관련된 설화로 효행에 관련된 민담, 조상의 살을 먹은 고기. 그러니까 잉어를 우리가 안 먹잖아요. 그 조상의 살을 꺼리는 이제 평산 신씨가 잉어가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189쪽 보세요. 30년 전 나뭇잎, 오늘의 나를 봄, 6연 나오죠? 280년 전에 나는 가물치, 나뭇잎, 그다음에 180년 전 할아버지, 가물치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밑에 나오는 거죠. 80년 전 1, 2, 3년을 축으로 해서 6년까지 6년에서 1년까지는 380년 전에서 25년 전까지 시간이 이제 막 펼쳐지고 6년에서 380년 전이라는 오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조우,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조우라는 말은 우연히 만난다. 영어로는 meet by chance, meet by chance. 만나는데 by chance 우연히 이걸 조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년에 내가 한 입 나뭇잎으로 흔들릴 때 본 것 같았다는 진술에서 나뭇잎인 과거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나다. 나왔죠? 현재의 나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나는
뜻도 없이 침몰하는 배 한 척에 타고 있는 모습. 죽음으로 향해 가는 화자의 삶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숙명이다. 존재 안에 겹쳐 있는 시간의 층을 발견하게 된다.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그런 과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사람이 막 가물치도 됐다가 나뭇잎도 됐다가 환생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환생을 할 때 막 사람이 뭡니까? 동물이 될 수 있고 식물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시인은 그 밑에 한 5천 살을 먹은 내 마음이라는 시에서도 하자 내가 물새의 몸을 빌려 허공을 헤매거나 한 5천 살 먹은 내 마음이 사막의 모래폭풍을 듣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시인의 상상은 지금의 삶이 지난 윤회 전생의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말발굽의 이미지는 오래전에 화자에게 걸어 들어와 그에게 끝없이 넘겨보세요. 길을 떠나게 하는 마음이다. 자, 그래서 최정래 시들에서는 육체의 유한성,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죠. 생명 유한하잖아요. 병이나 죽음 같은 삶의 숙명적 한계가 쓸쓸한 기시감을 형성하면서 나타난다. 그런데 쓸쓸한 기시감의 이면에는 재생의 욕망, 비유로 말하면 나뭇가지 끝에서 떨다가 나무 둥치로 내려다 보다가 혹시 뿌리로부터 돋을 새니까지도 예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화나 신화 같은 형식의 일부를 빌려와서 삶의 원리를 재현했고 죽음의 그런 시간을 넘어 재생하는 설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시인이 쌓고 있는 시공간의 밀도 있는 적층을 아까 이야기했죠? 쌓는 거. 역동적이란 건 이렇게 써요, 한자로. 역동적이죠. 영어로 뭐죠? 다이나믹. 그러한 이미지들이 삶의 반복과 재생에 관한 이미지를 시인만의 시형식으로 재창조한다는 거. 그렇죠. 재창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영어에서 재밌는 게 그냥 레크레이션 이러면 오락이에요, 오락. 레크레이션. 재창조일 때는 하이픈을 붙여요. 리크리에이션. 이게 다시란 뜻이죠. 다시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상상력을 어떤 그 설화나 신화 속에 나오는 상상력을 가지고 환생의 이미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생의 이미지를 이 시 속에다가 표현을 했다. 그런 정도로 이 작품은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 10장에 나오는 문학적 전통과 창조성이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 내용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 10장까지 설명을 쭉 했어요. 제가 지금 앞에 9장 한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0장을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1장의 해석과 의도라는 그런 내용이 11장인데, 요 11장은 일단, 지금 21분이죠. 한 35분 정도의 좀